네, 독거투실지입니다. 저는 여기 메리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있는 메리다라는 곳에 있고요. 미국인들이 여기 이제 은퇴 여행지를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가도 싼 듯 하는데 또 비싼 부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도 8만원짜리 숙소인데, 사실 가성비는 좀 떨어지는데 숙소가 별로 이렇게 싼 게 없어요. 적어도 5만원에서 8만원인데 5만원 너무 저렴하지 않지만, 그런 정도는 너무 수준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8만원짜리 왔는데, 8만원짜리 이래요. 8만원짜리가 뭐 굳이 이렇게 뭐 되게 대단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8만원입니다. 근데 수압 세고 뭐 와이파이도 그런 것들 괜찮아서 여기서 아까 아침에 4시간 20분짜리 라이브를 했습니다. 라이브. 와, 한 달 만에 라이브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혹시 구독자가 2만일 때는 300분 이 정도 들어오시다가 280분 들어오시다가 27,000일 때는 갑자기 이제 760분이나 들어오셔가지고 평균 700분 정도 들어오셔가지고요.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어쨌든 메리다에서 아마 이제 드론을 이제 고치러 제가 왔고요. 드론 안 고쳐지면 바로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칸쿤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드론이 잘 고쳐지면 어쨌든 칸쿤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메리다 자체보다는 그 위쪽에 프로보로 가는 곳이 있어요. 해안가에.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프로그레소라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은 것 같고, 미국인들이 은퇴하는데 은퇴지로서 뭐 1, 2위를 했었다는 동네인데, 일단 메리다 자체에는 그런 걸 못 느끼겠고, 프로그레소를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한번 가봐야겠어요. 여기서 한 차로 한 20분 거리인데, 질문을 많이 제가 받았어요. 아까 이야기하면서 대부분의 이제 그 라이브에서 질문들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에 또 파생되는 질문들이 또 단톡방이 같은 게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중국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었었던 거고, 뭐 잘 아시다시피 2021년에 그 레드라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중국 당국에서 레드라인이라는 거를 이제 좀 강제해가지고 몇 개의 그 조항들을 던져주고, 이걸 못 지키면 정리하겠다, 숙청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그 레드라인이라는 거는 어떤 기업들도 잘 지키지 못하는 엄청나고 엄격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터뜨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헝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완다, 이번에 벽계약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팍 터졌고, 완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2004년도에 중국에 살 때 완다 타운에서 살았었어요. 거기 약간 레미아 같이 생겼고, 뭐랄까 타운형처럼 됐었던 집이었거든요. 그 동네에서 또 부촌에 있었고, 워낙 그때는 이제 물가가 쌌었고 아파트 한 채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빌려서 들어간 집이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가 나중에 이제 2004년 5년 이후로 팍팍팍 이제 기업이 커졌죠. 그러니까 초기, 그때 당시 아마 초기였을 거예요, 완다 자체가.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있던 집 주인이요, 한국 사람이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5채를 한국 분이 갖고 계셨는데, 그중 하나를 저랑 다른 친구랑 거기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2004년 5년도만 하더라도 위안화 환율이 135원이었거든요. 지금은 한 180원인가? 184원 맞네요. 뭐 중국 뭐가 죽는다고 하더니만 위안화는 그래도 원화보다는 낫네. 오히려 지금 한 달 동안은 위안화가요, 원화 대비로 올라왔어요. 근데 작년에 200위안까지 갔었네. 진짜 대단하다. 어쨌든 간에 135원이었는데 1위안당 2005년 4년도 이때쯤에는. 근데 그 사이에 그 환율이 한국 원화 대비로는 거의 얼마지? 한 50% 이상이 올라온 거죠. 50% 가까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국보다 중국이 더 빠른 성장을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위안화 가치가 올라온 거니까. 그래서 그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 한국분 같은 경우에는 집값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고, 왜냐면 3천만 원짜리가 1억이 됐다고 치면, 제가 그 뒤로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1억이 됐다고 치면은 3배, 5채가 3배씩 올라간 거고, 거기다가 위안화까지 50%가 올라왔으니까 완전 큰 수익을 이제 얻은 거겠죠. 뭐 그분이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도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왕커는 그때 당시엔 잘 나갔는데, 최근까지 잘 나갔는데, 이제 부정축제 하면서 이제 정리할 때가 돼서 이제 정리한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공산주의 자체가 이제 계획경제고, 이거는 그러니까 일부러 터뜨렸다고 봐야죠. 터뜨렸는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지금 2년째 지금 수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만만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5개년 경제 5개년 하지만 거기는 10년, 20년 이렇게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도 5년 더 지나면 조금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다른 나라들을 볼 때, 특히 큰 나라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멕시코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들 볼 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되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되게 조그만 나라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 기준으로 전 세계를 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우리나라가 그리고 단일 민족이잖아요. 단일 민족이니까 약간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굉장히 경직돼 있잖아요. 그 유교 문화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를 볼 때는 좀 그 나라 입장, 그 나라를 좀 더 알고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월가나 여의도에서는 지난 1월 달에 그 리오프닝 효과,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에 대해서 다들 막 박수 치고 막 기대했었는데 그것이 완전 망가졌잖아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자성론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있긴 하겠지만 올라가 내려가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근데 경기 자체는 올라가려면 GDP 20% 차지하는 부동산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쉽지 않겠다, 저는 보고 있고요. 만만디 나라다 보니까 한 5년 있어야 된다. 경기부양도 굳이 이렇게 해서 법을 일으키면서까지 그렇게 급하지는 않은 것 같고, 어차피 시진핑 2027년인가 그때까지 이제 쫙 길게 갈 거 아니에요. 내년에 대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출혈 없이 그냥, 물론 출혈이 있긴 있는데 그게 막 시장 금융 시스템 막 흔들고 막 전 세계를 흔드는 이 정도 충격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자가 치유를 한 거죠. 예. 그리고 일각에서 그런 얘기 있는 거 알아요. 저 전 회사 애널리스트 팀장인데, 결국에는 그 부동산 기업들을 국유화시키겠다. 국유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터뜨리고 헐값에 인수하겠다. 그리고 이제 CEO들 다 내치고 숙청시켜버리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얘기 하는데, 그것도 신빙성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가봐야 될 것 같고, 과거에 그랬던 적들이 있긴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그 방법을 또 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40년 동안에 중국의 그 고성장과 좋은 시절, 호시절이 끝났다, 이런 어그로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그 위기로 번질 것이다 하는데, 사실 뭐 해외 채무가 그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을 뭐 줄 것도 없고, 당장 뭐 그 외화 부채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번에 만기 돌아온 것도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너무 이 정말 시장의 노이즈에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중국의 그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이 뭐 50% 오른다고 하는데, 그 인구가 400만 밖에 안 된다면서요. 400만 명이면 15억 인구 중에서 얼마 되지도 않고, 전체 그 청년들을 포함해서 전체 그 실업률들 이거를 다 합쳐서 보면은 오히려 지금 1년 사이에 1%가 떨어졌대요, 실업률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아닌데, 한국 언론들이 청년들이 막 뭐 탕핑족에다 막 누워있고 막 이런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중국 망하겠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중국 망하네 또 이렇게 또 가는 거지. 판단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그 중국 채권들, 그 부동산 기업들 채권에 대해서 거의 뭐 정크 수준으로 이렇게 다 다운을 시켜놓은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큰 충격이 있지는 않아요. 이것 때문에 뭐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망하거나 뭐 4대 은행이 어떻게 되거나 그런 거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전이 된다 이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이미 전부터도 중국 그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 뭐 전체 다 합쳐봐도 뭐 150조, 100조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것도 예전에 발행했던 것들이 쭉 이어진 거고, 신규 발행한 것들은 3, 4년 전부터는 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특히 외사들이, 외국에 있는 공기업들이라든가 그 은행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규모도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감내를 해야 돼요, 이 그 디레버리징 같은 경우는. 근데 대부분은 자산들이 다 그 중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 이 안에서 헤어컷 하고, 뭐 은행들이라든가 중국 자국 내 이제 은행들이라든가 뭐 개인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보면서 이렇게 디레버리징을 하게 됐고, 이거를 중국 정부가 갖고 가든 어떻게 뭐 합치든 간에, 그 중국 중철 북철 합친 것처럼, 그래서 전 세계 1위 그 규모의 기차 기업이 만들어졌잖아요, 철도 기업이. 뭐 그런 식으로 하든 간에 건설사들의 빅딜이라든가 합병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일본하고 좀 비슷해요. 일본이 저도 처음에 2011년, 12년도에 아베 세 가지 화살 이야기 나왔을 때 미쳤구나 그래서 와, 애나 진짜 떨어지겠구나 했는데 떨어졌고, 또 저는 망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망하진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일본의 저력도 있는 거고,
일본이 이제 자국 내에서 그 채권들을 다 소화를 꾸역꾸역 하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개인들이 그걸 다 믿는 게 대단한 거고, 그 정부도 굉장히 잘 믿고 은행도 잘 믿고, 진짜 그 일본 사람들은 정말 국뽕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나라라는 그 정치인들 그리고 금융권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뱅크런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지금 오늘 이제 단톡방 멤버십 단톡방에서 이제 나온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지금 금리가 만약에 그 일본이 올라가게 되면 채권 평가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당연히 있겠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문제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는 들었지만 금리를 올리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그 은행들의 그 주는 영향 파장도 그렇고 그런 거고, 지금 물가가 올라온 게 굉장히 일시적이기 때문에 다 다시 떨어지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결국에는 이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경기가 막 좋아진 것도 아니고 물가만 3-4% 정도 올라왔는데, 이거는 외부 요인 때문에 좀 올라온 거지, 이게 가라앉으면서 이쪽도 이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 가만히 있어도 가라앉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워낙 디플레 나라기 때문에 이게 30년 넘는 그 체질이 한꺼번에 바뀌진 않거든요. 30년 넘은 게 그냥 하나의 패션이다, 트렌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려도 그렇게 세게 못 올리죠. 그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에서 젖어 있다가 예를 들면 0.5% 올린다고 쳐봐요. 제로 금리 0%에서 0.5% 올리는 거랑 마이너스 5%에서 제로를 올리는 거는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짜 충격이 좀 있긴 있거든요. 왜냐면 그 마이너스 금리를 우리나라 분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경험해 봤어요. 뭐냐면 팬데믹 터지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국가들이 다들 그 마이너스 금리를 시작했어요. 일본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화를 예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데일리로 그 피가 나와요. 피. 왜냐면 예치한 것에 대한 돈을 내라. 그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그게 유로도 그렇고, 나중에 홍콩 HK도 그랬고, 홍달, 그리고 USD까지 따랐어요. USD가 그게 따라온 거는 원래는 마이너스 금리 안 갔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빵프로였는데 시중금리가 아마 마이너스를 갔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백만 달러 정도가 하루라도 들어있으면 몇십만 원 정도가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거지.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기존에는 그 뭐랄까 뭐 회계 처리하기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이거는 뭐 비용인지 뭔지 이렇게 판단이 쉽지 않은 거였죠, 계정상.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비용 처리를 했죠, 이런 마이너스가 나는 거서. 결국에는 이제 달러 채권이든 뭐 홍콩 채권이든 아니면 뭐 일본 국채는 투자 안 했었고 워낙 이상한 채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채권이든 간에 이런 것들을 매매를 하게 되면은 매도를 하잖아요. 매도해서 돈이 딱 들어오잖아요. 돈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전량 다 뺐어요. 전량 다 빼. 왜냐하면 하루에 있을 때마다 몇십만 원씩 손해가 나잖아,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서 손익으로 볼 때는 이제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몇십만 원이면 회식비가 날아간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죠. 그것도 있어요. 오늘 채권을 거래를 하는 날이야.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결제가 하루인가 이틀?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돈을 미리 이제 송금하거든요. 몇백만 불, 몇천만 불 보내는데 유로클리어 같은 데다 보내거든요. 유럽에 있는 그 청산소, 전 세계 제일 큰 청산소 중 하나인데, 거기다가 이제 돈을 보내면 들어가는 날부터 또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이제 찍히는 거지, 그날. 그러니까 그 비용이 나오면 또 이거 납부해야 되고. 진짜 그 짓을 꽤 오래 했는데, 팬데믹 터지고 나서 이제 제로 금리가 되면서 미국 금리가 패드 금리가 제로 금리가 되면서 모든 일들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은행에 예치하지 못하게 하고 돈을 쓰게 만들고, 왜냐면 페널티, 피가 발생하니까 은행에다 돈을 넣으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굴리게 만들어서 돈이 빠르고 크게 돌게 하려고 하는 게 그 중앙은행들의 목표였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년이 넘어서도 그게 안 돌았던 거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짧게 이렇게 몇 년씩 이렇게 그런 상황이 펼쳐져서 계속 지속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게 마이너스 금리 사라졌을 거고, 시중금리는 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고, 달러는 이미 뭐
기준금리가 5% 넘어가 버리니까 당연히 사라졌을 거고, 지금은 마이너스 금리가 유지가 되는 데가 일본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진짜 이게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은행들을 망가뜨려요. 은행들을. 단기보다 장기간 높은 그 텀 프리미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망가뜨려 버리거든요. 잃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단기로 돈을 조달해서 장기에 비싼 의자로 이렇게 돌려서 예대마진 같은 그 금리 차이를 이렇게 일으켜서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는 게 은행들이 돈놀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일본 은행들은 지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을까? 이게 완전히 이게 역전된 상태에서 그것도 다 주저앉은 상태인데 이 상태로 어떻게 운영이 되나? 어떻게 운영하지? 다 해외로 돌리나? 해지에서 다 해외로 돌리나? 그래서 일본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사나? 해지시켜서 해지 비용 얼마 안 나오니까 미국 국채 뭐 5% 4%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아마 장기물 샀겠죠? 야, 그럼 얘네들도 일본 은행들도 좀 장기물 사와서 좀 피 좀 보고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지금 디레버리징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게 중국 은행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떻게든 사태가 엄청 크게 퍼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이게 강력하게 지금 정책들을 펼치는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너무 이제 미온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전 세계 언론이라든가 월가라든가 여의도에서는 이게 얘네들 왜 이렇게 안 하지?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인데,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냅둬요. 지가 뭐 배고프면 알아서 밥 먹겠지. 막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가가 지금 미쳤잖아요. 아직도 지금 80불은 유지하고 있어요. 잠깐 빠졌다가. 제 생각에는 뭐 지금 감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야, 감산이 이렇게 강력하게 시장 영향을 준 적이 제 생각에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의지가 좀 강력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우디랑 러시아가 이제 살기 위해서 감산을 이제 시작하는 것 같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 같은 그런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참 여러 가지를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적으로.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다가 많이 팔았어요. 물량을 많이 팔았는데 중국이 한 60불 이하로 받아가지고 리터당 그거를 이제 다른 나라 수출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러시아가 그래서 감산에 돌입하는 거 아닌가, 가격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늘 유전 이제 큰 게 2개가 있거든요, 사우디에.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퍼먹고 사는 건데, 이게 이제 고갈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만 지금 1200조 원짜리인데 그게 돈이 없어요, 사우디가. 참 돈이 없는 게 참 신기한데, 그만큼 흥청망청 이렇게 막 그동안 지냈으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두 나라 다 이제 살려고 어떻게 보면 자원 무기와 어떻게 보면 작은 귀여운 오일 쇼크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제 오펙에서 가장 큰 두 나라가 이렇게 나가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2개가 이렇게 세게 치고 나가니까 유가가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버핏이 이제 옥시덴탈 얘기를 오랜만에 하게 되는데, 정유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사서 모으고 막 회사를 인수할 그 기세로 막 이렇게 사는 이유는 당연히 뭐 자원의 무기화죠. 그리고 셰일가스가 지금 그 피크를 쳤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거의 지난 10년 동안 미국이란 나라를 정말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했던 그 셰일가스인데 전 세계를 호령했잖아요. 진짜 기고만장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동에서부터 이제 발을 빼게 만드는 그 셰일 오일이었는데, 피크를 쪄서 다음 10년 동안은 그게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미국 자국 내 영향을 줄 것 같고, 이게 인플레이션에 분명 영향을 줄 것 같고, 왜냐면 수입하게 되면 더 비싼 걸 수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생길 것 같고, 지정학적으로도 다시 미국의 추가 그 중동 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중동을 이제 손 놓고 있었는데, 주들은 사우디에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게 유럽이라든가 미국은 계속해서 제가 얘기해 드린 게 환경단체들이 셰일가스 때문에 그 중부 지역이라든가 남부 지역에서 물이 마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제가 여행이라고 하기보다 이제 답사를 다닌 거죠. 미국을 이제 쭉 23개 주를 이제 다니면서 봤던 거는 너무 사막화가 되고 있고, 너무 그 산불의 흔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건조해지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뉴스 나오면
기후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서요. 미국도 상당히 그런 게 좀 심하거든요. 날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민감한 나라인데 원래. 왜냐면 동부라든가 서부 이쪽은 그냥 도시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중부는 거대한 농업지대예요. 농업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 사람들 자체로는 중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 자체로는 그런 기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이게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 부족 국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물이 상당히 오염돼 있고 물이 상당히 강이 말라 있는 것들 진짜 많이 봤어요. 강이 말라 있는 것들. 이거는 거의 생존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하와이 보세요. 하와이만 봐도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이게 원래는 하와이 그 기상청에서도 산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봤대요. 뭐 최근 100년 동안의 그런 걸 봐서. 근데 그런 뭐 아무리 슈퍼컴으로 그렇게 계산하고 일기예보해도 다 틀려버린 게 지금 요즘 같은 이런 세상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회색 코뿔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블랙스완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든 간에 뭐가 계속 오고 있어요. 지금 오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기후라든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도시 생활을 하고 있고 인구의 90%가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살고 있으면 도어 투 도어, 저도 늘 그랬으니까 도어 투 도어로 다니기 때문에, 아니면 지하철로 다니고 기후랑 별로 관련 없는 상태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적어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좀 덜 민감하죠. 그리고 한강이 좀 차서 올림픽대로라든가 이런 데가 좀 강변이 좀 이렇게 차올랐네, 뭐 이 정도까지 돼야지 기후 무섭네 이렇게 나오지. 평소 같을 때는 그런 걸 별 신경 안 쓰는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또 나라도 작고 하니까. 근데 이제 미국은 그리고 유럽은 심각한 거고, 정말 남태평양에 있는 섬들은 그 아름다운 피지 톤가 이런 나라들, 나우루 이런 데는 저 가보기 전에 전 뭐 2027년 28년 이때쯤 갈 건데 그 전에 다 끝날 것 같아요. 그 전에 다 잠겨서 지금 뭐 거의 그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톤가 이런 나라들 그 아름다웠던 해변이 다 잠겨가지고, 이런 댐을 해변에 이렇게 해놔가지고 뭐랄까 진짜 네덜란드에 있는 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상태야 지금. 되게 안타깝더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에는 에메랄드빛 바닥을 봤는데 지금은 콘크리트 벽을 이제 보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기후 변화를 보면서 작년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농산물 가격이 진짜 예측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제 기후라는 거는 계속해서 루틴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루틴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변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에 베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진짜 피보기 되게 쉬운 그런 시장이 된 것 같아요. 특히 한국 분들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또 뭐 그 장외 주식도 하시고, 그리고 코인도 하시고, 그리고 유가 베팅도 하셔야 되고, 또 뭐 있지? 채권도 이제 요즘에 그런 것도 ETF도 하셔야 되고, 일본 ETF, 채권 ETF도 하셔야 되고, 엔화 해지된 거 2621인가? 그거 진짜 어떻게 그거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증권사라든가 그 탑 트레이더들 있잖아요. 그 부서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만 파요. 주식하는 트레이더는 주식만 파고, 채권하는 사람은 채권만 파거든요. 옵션하는 사람은 옵션만 하고. 근데 이 한국 분들은 혼자 다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문성도 없는데 그걸 다 하려고 하는 거야. 특히 저는 농산물이라든가 유가 베팅 같은 거 진짜 하지 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농산물 가격은 수급에 따라서도 바뀌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가격의 변동성이 70%는 투기 세력들이 좌지우지하거든요. 저녁가스도 미치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예측도 안 맞고, 뭐 겨울에 뭐 가스 수요가 많을 것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날씨가 더워져서 이렇게 날아가고, 예상이 틀려서 다 아니고 뭐 그러잖아요. 농산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어렵냐면, 제가 신입사원 때 공부했던 건데 벌써 이제 18년 전이죠. 20대 후반 때. 그때 뭘 배웠냐면, 농산물 가격은 진짜 예측하기 힘든 분야다. 가장 힘든 분야 중 하나다.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날씨를 예상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황을 예상하기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온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농부가 올해 어떤 작물을 키울지에 대해서 예상을 못한다.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작년에 키웠는데 작년에 옥수수가 별로 이렇게 그 가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올해는 다른 걸 심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적인 그걸 다 뭐랄까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전 세계가 크기 때문에 미국 로드트립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옥수수 밭이 끝이 없을 정도로 쫙 펼쳐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멕시코니까 멕시코에는요 그
뭐지? 산간지방에서도 옥수수를 키우는데 이게 어마무시해요, 진짜. 이거를 어떻게 다 전 세계를 다 예측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옥수수 키웠다가 다른 걸로 키울 수도 있으니까. 특히 옥수수가 예를 든 거는 옥수수는 저지대에서부터 해발 2,400m까지 다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넓고 또 수출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심어도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것도 이제 몇천 개의 알이 나온 거니까 한 알이, 그렇죠? 대단한 거죠. 어쨌든 그 농산물을 예측을 한다는 거, 그게 정말 쉬운 게 아닌 거죠. 특히 이것도 있다. 엘니뇨냐 라니냐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농산물 수출이 떨어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라니냐 때는 전 세계적으로 국시의 수출이요 조금 살짝 더 많아진대요. 이게 좀 독특하죠. 저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온대요. 그리고 엘니뇨는 이제 망가지는 거고, 지금 엘니뇨잖아요. 망가질 가능성이 높은데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고, 또 이제 비료 가격이라든가 비료 가격이 되게 커요. 비료를 쓰면 곡식의 수출이 30% 정도 올라갑니다. 이게 되게 커요. 근데 이게 비료 가격이 비싸면은 농부들이 막 비료를 못 써요. 그러면 수출에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비료 가격이 이제 비쌀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든가 우크라이나 쪽이 비료 생산량이 굉장히 높은 곳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푸틴이 또 쏜다면서 흑해에 있는 흑해에 있는 배들, 떠 있는 배들을 다 이제 공격한다면서. 그러면 이제 그래서 참 예측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농산물을 베팅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너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솔직히 트레이더들도 농산물을 전문으로 베팅하는 쪽들은 없을 것 같고, 이건 너무 투기적인 시장이다. 예측하기 힘든 거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진짜 변동성이 심해서 이거는 그냥 타죽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푹 빠져보이잖아. 그러면 트레이더 잘리는 거지. 아무것도 투자 안 하고 딱 주식밖에 안 합니다. 주식 외에는 다른 것들은 밸류에이션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정유주 같은 거 사고 싶고 에너지 베팅하고 싶으면 버핏처럼 옥시덴탈 같은 주식들을 그런 주식들 사면 좋을 것 같고, 유가 자체의 방향성에 베팅을 하는 건 이제 죽는 거죠, 죽는 거. 버핏도 60불, 옥시덴탈이 60불 이하일 때 사잖아요. 근데 지금 고프로가 지금 과열돼가지고 꺼졌는데, 제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한 40분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 4시간 20분 동안 라이브하고 지금 또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한 40분 정도 얘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 잘 이제 시작하시고요. 전 또 다른 독고 투자일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